안녕하세요. 정치학의 일순환이네요. 일단 강의 계획서를 좀 보시면요. 일단 뭐 언제나 그렇듯이 토요일이 지금 일정이 잡혀 있긴 한데 토요일 강의는 저희가 진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토요일 강의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평일에 다른 강의에 비해서 조금 길게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6시까지 보통 진행을 하는데, 일순환 행정학은 듣는 학생들의 열의가 워낙 떨어져서 5시 30분까지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정책의 열의가 다시 올라오면 6시 30분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농담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6시 전에는 끝나고요. 6시를 넘겨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평일에 좀 길게 한다는 걸 일단 좀 알아두세요. 토요일을 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뭐 항상 일순환 정치학 때 추석이 보통 끼는데요. 그래서 지금 8회차가 10월 3일로 돼 있고요. 10월 3일서부터 좀 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크게 뭐 이의가 없으면 저희는 10월 3일서부터 쉬게 되면 10월 4일은 원래 제가 쉬는 날이어서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10월 3일을 쉬고, 원래 학원 스케줄상으로 보면 9일의 시작인데요. 지금 10월 9일의 시작인데 학원이 공식적으로 6, 7, 8이 지금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일날 원래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당겨서 8일날 수요일날 그래서 수업을 시작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10월 3일날을 쉬고 10월 8일날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큰 이의만 없으면 그거대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강의 일정 관련돼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이론과 현실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겠다. 항상 뭐 말은 멋있는데 이상하고 현실에 갭이 많은 게 수업이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예비해서 제가 이론을 어느 정도 봤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현실과 변증법적 통합을 하려면 원래 논리적으로는 매일매일 그래서 이론 논의보다는 정치학 기본 자료집이 예비 때 저희가 썼었고요. 거기에 이론과 관련돼서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이론이 한국 정치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접목될 수 있는지를 원래 보는 게 일순환의 주제입니다. 다만 뭐 최근 5년 정도 생각해 보면 일순환의 원래적 목표가 잘 달성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예비 과정에서 이론적 측면에 어떤 복습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현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좀 더 다르게 방향성을 잡고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를 좀 보시고요. 정치학 자료집을, 기본 자료집을 좀 같이 좀 보세요. 그래서 첫날은 언제나 그렇듯이 전체 개관을 좀 잡을 생각이고요. 예비부터 들었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예비 전체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처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치학에 대한 매핑, 즉 지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역적으로 일단 지도가 그려진 상태에서, 즉 숲을 본 상태에서 나무를 본다, 즉 주제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방법론적 관점에서 정치학이나 행정학이 연역적인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점에서 일단 전체 틀을 다 잡아놓고서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고요. 기본 자료집의 목차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출문제 관점에서 정치학이라는 것이 사회학으로서의 정치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정치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뭐 경제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게 경제학이고 행정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게 행정학인데 그 점에서 본다면 행정학이든 경제학이든 정치학과 동일하게 사회현상을 다루고 있는 사회과학적 측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출발점에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이 다른 사회과학과 비교했을 때, 즉 경제학이나 행정학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 출발하시는 게 포인트인데, 사회과학이라는 성격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정치학은 경제학이나 행정학과 동일한 틀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행정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즉 경제 현상, 정치 현상, 행정 현상이죠. 그렇게 보면 이걸 뭉뚱그려서 보면 제가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틀 자체를 제가 사회 과학이라고 본다면, 사회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세 개의 과목적 측면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일단 공통적인 부분을 좀 빼서 분석을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파트가 정치학의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기준으로 보면 2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오늘 예비에서 문제가 좀 추가되어져서요. 올해 기출문제들이 추가되어져서 또 예비하고 또 페이지가 좀 다를 텐데, 그래서 예비서부터 들어와서 수업 중간중간에 적어 놓은 게 있다면 가급적이면 새로 나눠준 일순환에다가 옮기신 다음에 서로 추가된 내용을 좀 확인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23페이지에 보면 정치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3에서부터 시작해서 25페이지까지가 논의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24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24페이지의 아래쪽에 두 문제하고요. 다음 아래로부터 세 번째 문제, 그 중간에다가 뭘 하나 그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정치에 대한 불신, 냉소주의가 팽배한 거기서부터를 하나의 캐터고리로 묶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게 25페이지의 마지막 문제까지가 하나의 캐터고리라, 그리고 24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 문제까지, 즉 23페이지의 정치학의 접근 방법 첫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치학의 접근 방법을 왜 크게 두 개의 캐터고리로 구분할까를 좀 일단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 캐터고리, 뒤쪽 캐터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앞쪽 캐터고리는 사실상 사회과학적 측면의 분석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23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2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문제까지는요, 정치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의 접근 방법과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에 일반적인 행정학을 하고 있다면 또는 경제학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논의까지는 2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문제까지는 캐터고리상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제에서부터는요, 정치학이 좀 독특한 틀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치학에 국한되어진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뭐 표현들이 그렇잖아요. 뭐 행정학이나 경제학에 쓸 것 같은 표현들은 아니거든요. 뭐 유비하고 조조가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토마스 홉스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에 대한 내용인데, 그리고 그 뒤쪽 캐터고리의 문제를 보면 24페이지에 두 문제를 제외하면 25페이지에 연속으로 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가 예비 때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홉스 문제예요. 토마스 홉스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토마스 홉스에서 방법론적인, 접근 방법적인 분석이
내 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재미난 게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순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순서는 사실은 내 문제의 순서는 일종의 완결성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진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 문제는 문제의식이 똑같아요. 동일한 문제의식 하에서 문제를 얼마나 세련되게 출제하느냐와 관련된 진화의 패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화의 패턴과 출제 연도가 언제나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네 문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사실은 제일 아래쪽이 가장 진화된 문제인데 그게 2006년입니다. 가장 먼저 출제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2006년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면 나머지 세 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스탠다드한 문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정책의 접근 방법적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개의 캐터고리가 있고, 두 번째 캐터고리에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2006년도 행시 총 50점짜리 문제이죠. 그래서 스탠다드한 문제라고 규정해 준 걸 가급적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꼭 정개구리처럼 스탠다드한 문제라고 해서 정해주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25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를 막 들고 온다거나 이러거든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잘해보자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건데, 꼭 있어요. 반장 같은 학생이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걸 꼭 정해주면 그걸 좀 깊이 있게 보세요. 깊이 있게.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서 위에 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보겠지만, 국제정치 들어가기 전에 보겠지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24페이지 아래쪽 두 문제도 사실상 해결이 같이 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치 현상을 분석할 때 분석 틀의 가장 기본은 이상하고 현실이에요. 그게 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 2002년 출제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라는 틀이고, 특히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건 국제정치학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에 이게 바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 자체. 그래서 국제정치에다 옮겨놔도 사실은 전혀 상관은 없는데, 뭐 국제정치의 렌즈 논의할 때 제가 크게 렌즈를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상주의에서 연결되는 자유주의 렌즈가 있고, 현실주의 렌즈가 있고, 구성주의 렌즈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되고 있지만 구조주의 렌즈까지가 들어오게 되면 보통 4개의 렌즈가 장착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사실상 국제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지는 논이고요. 그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정치학의 국제정치가 아닌 국내정치학 관점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전 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접근 방법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치학의 전 근대적인 분석틀과 근대적인 분석틀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상주의에 대한 현실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현실주의의 출발점이 됐던 근대의 선구적인 정치 철학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있고 또 하나가 토마스 홉스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여섯 문제는 사실상 긴밀하게 연결돼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하셔라. 그러니까 행정학에 비해서 정치학은 그 점에서 보면 그래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에 비해서 정치학은 분량적 관점에서 적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지금 보통 정리하면 행정학을 한 100페이지, 정치학은 50페이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반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의 문제들 자체를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정치학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방법론을 머릿속에 꼭 좀 담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으라고 했지. 마지막 문제가 6문제가 있는데 마지막 문제가 스탠다드하다고 하는데 마지막 6번째 문제를 일단 정리를 하면서 앞쪽에 일단 3문제 토마스 홉스 논의를, 그 다음에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무슨 얘기냐면 사회과학 측면에서 특히 정치학적 측면의 사회과학의 논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앞쪽에 카테고리가 한 묶음이 있고 뒤쪽에 카테고리가 한 묶음이 있는데 이걸 제가 접근 방법 또는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사회과학적 측면의 내용이죠. 이렇게 돼 있고, 요걸 기준으로 보면 나눌 때 앞쪽 카테고리가 있고 뒤쪽 카테고리가 있는데, 뒤쪽 카테고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사회과학 중에서 특히 정치학의 측면에서 근대적인 분기를 기준으로 한 전후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근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정치학이 전 근대적인 틀을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전 근대적인 틀을 벗어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분류의 틀 자체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대 이전, 즉 전 근대, 즉 고대, 중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까지의 정치학이라는 것 자체에는 규범적인 틀을 다뤘어요. 이상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규범주의적 틀을 벗어나서 현실로서, 즉 실증으로서 내려오게 된 계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이상주의라는 게 그럼 근대 이후엔 사라진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기본적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저 현실주의적 틀을 정치 현상의 분석적 관점에서 가지고 들어왔던 대표적인 학자가 두 사람이 있다. 정확히 하면 정치 철학자들인데요. 이게 근대의 분기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근대로부터 좀 더 먼, 즉 전 근대에 더 가까운, 결국 전환기적 관점에서 첫 발을 내딛었고 마지막 발을 내딛고 있는, 그래서 첫 발이 니콜로 마키아벨리적인 측면이 기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근대적 측면을 완전하게 열었다, 즉 근대로의 첫 발을 내딛었다가 마키아벨리적인 논의라면, 그래서 근대로 들어가는 문 자체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게 토마스 홉스거든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적인 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들 자체가 이게 현실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치학의 독특한 두 사람의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논의는 사실 정치 사상사 쪽으로 빠져 있어요. 정치 사상사 쪽으로 상대적으로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26페이지에 보면 정치 사상사 논의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문제가 이 마키아벨리의 비르투 논의가 나오고 있겠는데 공화주의죠. 다만 방법론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아니에요. 사상사적인 논의여서 공화주의적인 틀에 마키아벨리의 논의에서 뒤쪽으로 빠져 있지만 두 사람의 흐름적인 측면은 일단 좀 잡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만큼 두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치 철학이라는 게, 정치 사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저희 시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알아야 된다면, 물론 플라톤을 알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알고 소크라테스를 알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알고 좋은데 문제는요, 언제 다 아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정치 철학자라고 하면 이 두 사람만 알면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시험적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을 제외하고 정치 철학으로서의 제가 관심을 별로 갖는 사람이 없어요. 시험적 관점에서. 그래서 학문적 관심이라면 학교 가신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수험생의 측면에서 보면 두 사람만 좀 잘 정리를 하자. 맨날 나오는데 저것도 못 쓰고 앉아 있으면서 다른 걸 뭘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 핵심인데, 반장은 뭐 불만이 있나? 아니, 내가 뭐 열심히 더 다른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강사가 공부를 하려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건 아니고 그런 표정으로 지금 있는데, 눈빛을 좀 더 공손하게 가지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꼭 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뒤쪽에서 다시 보겠지만 홉스는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예비 때도 꽤 많이 강조를 했던 내용이고,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래서 홉스 논의는 예비 때 많이 다뤄서 좀 알아두셔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자료집 기준으로 해서, 기본 자료집이 1, 2로 지금 되어져 있고요. 1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목차를 보면 제가 페이지에 55, 56에 기본적으로 토마스 홉스의 논의가 있죠. 물론 홉스적인 논의는 35번에도 있어요. 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한 다이성에 대한 출발점에서. 그래서 근대 정치학의 출발이라고 하면 사실상 홉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홉스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홉스만 중요합니까? 뭐 홉스도 중요하고 로크도 중요하고 루소도 중요하긴 한데, 특히 사회계약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근대적인 문을 열었던 정치 사상 중에 가장 핵심이 사회계약설인데, 사회계약설을 구성하고 있는 세 사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토마스 홉스와 존 노크와 장작 루소고, 최근 논의에서 가장 최근 논의가 저희 접근 방법의 25페이지에서 봤던 두 번째 문제였죠. 그래서 이 논의는 사실 홉스 논의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25페이지에 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래쪽 2006년 문제였고요. 가장 최근 문제가 두 번째 나와 있는, 즉 네 번째 문제가 2006년 문제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2023년 문제, 가장 최근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단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시 기준으로 보면 2006년, 2012년, 2015년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2015년이라면 20년 주기설로, 10년 주기설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입시가 2023년 나와 있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입시하고의 텀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상관이 없고요. 행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 입시 문제에서 약간 확장됐죠. 확장됐다. 토마스 홉스 외에 존 로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점에서 확장됐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비해서 저기 나와 있는 마키아벨리적인 논의는 이 공화주의적 측면에 출발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 자료집의 목차 구성적 측면에서 본다면, 공화주의를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일순환 들어가면 약간 좀 깊이 들어가요. 49번부터 시작해서 54번까지가 주제상으로 보면 공화주의적 논의죠. 그래서 목차 구성이요. 기본 자료집의 완의 목차에서의 타픽에 번호를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처음 들어온 학생도 있고 해서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듣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두 사람의 논의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에서 현실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두 축이다. 정치학의 상대적으로 고유한 틀이다. 네, 사회과학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앞쪽 논의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7문제가 있어요.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7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 깊이 들어갈 시간은 없고요. 오늘 전체 개관이어서 빨리 숲을 좀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좀 조감도를 잡아보자에 대한 논의고.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해서 7문제가 있어요. 7문제가 있고, 그거 내에서도 약간의 사상 차이는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문제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3문제하고 4문제가 또 이렇게 중간에 선을 하나 그으면 다시 첫 번째 캐터고리 안에 세부 캐터고리가 2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이 3문제, 그래서 뒤쪽이 4문제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렇게 나눈 겁니까? 앞쪽에 3문제는요, 뒤쪽에 4문제에 비해서 보다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보다 기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행정학에서 넘어왔으니까 나머지 4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나머지 4문제. 왠지 뭐 들어본 내용들이 있거든요. 행정학에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4번째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사이언스 이런 거 들어가죠. 사이언스. 사이언스 하면 뭐가 먼저 기억나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 이렇게 되면 사이언스. 여기다 반행태론 또는 후기 행태론적 접근 방법의 아트 이런 표현 가지고 얘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학과 완전히 겹칩니다. 겹치는데 뒤쪽에 내용들이요. 그래서 앞쪽 3개하고는 좀 다르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행태주의 접근, 여기에 대한 비판. 그래서 전통적 정치학과 행태주의 연구의 차이점. 전통적 정치학이 뭘까? 고민스럽죠? 행태주의적 연구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는 현대 정치학의 대안. 저희가 배운 걸 충분히 활용한다면 앞쪽은 뭐가 되죠? 전통적인 정치학이라는 건 구제도론적 접근으로 가는 게 가장 좀 편해요. 뒤쪽은 뭐라고 하고요? 신제도론적 접근 인간과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좁혀서 들어가면 그래요. 물론 이걸 넓힐 수도 있어요. 특히 뒤쪽은 상당히 넓힐 수 있죠. 왜? 행태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반작용은 사실상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이 현대정치학의 대안이라고 있죠. 현대정치학의 대안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행정학도 똑같아요. 행정학도 행태론적 접근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기 반행태론적 접근 방법에서 뭐 신행정학, 또는 정책학, 또는 현상학, 또는 비판이론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미난 게요. 그게 행정학의 이론처럼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이론들이거든요. 현상적 접근 방법, 비판 이론. 비판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윌겐 하버마스 이렇게 들어보는 구성. 그래서 어쨌든 좀 좁혀서만 보면 2014년도 형식 총 30점짜리 문제에는 행태론적 접근 방법을 앞에 놓고서 구제도적 접근 방법, 다른 말로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행태론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신제도적 접근 방법 이렇게 잡으셔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어떻게 규정하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봤어 라고 하면 그냥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식이 객관식에 비해서 편한 게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게 있다, 즉 힘든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편한 부분의 하나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적 관점에서. 그래서 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했어. 그리고 그걸 서론에서 기본적으로 확 좁혀버리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져요. 난 이렇게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게 출제자가 봤을 때 난 넓게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좁게 들어갔지? 라고 불만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논리거든요. 구성에서. 그래서 일단은 한 1년차 정도의 단계에서 그 문제는 저희가 그냥 행정학과 같이 연결해서 정리하시는 게 편하다라고 보면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구제도론적 접근 방법이 전통적 정치학이고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이 현대 정치학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확장하면 대책 없이 넓어져요. 현대 정책이 한두 개 돼야죠. 현대 정책의 대안이. 정말 다양한 논의가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두 문제는 완전히 이 행정학과 매칭되어져 있다. 그래서 행정학 기출문제로 가가지고, 그죠? 같이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까지 행정학을 제가 보긴 했지만, 행정학에서 기출문제는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꺼내놓으라고 하면 꺼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안 가져오면,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야죠. 저희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저 뒤에 가가지고 숙제 안 가져왔다고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요. 요즘 그리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한테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 이러면 이제 다 갤러리 올라가가지고 뭐 인간이 이런 인간이 어디 있냐는 등에 시작해서 내가 뭐 돈을 내고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존엄성이 뭐 무너진다는 등 뭐 헌법에 위배되는 그죠 위헌적인 강사라는 등 뭐 이러면서 그냥 난리가 날 건데. 근데 어쨌든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게 같이 해결하죠. 같이. 아니 행정학하고 정치학이 같이 연결해서 같이 가는 게 일반 행정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행정학의 재경도 없어지고 이제 일반 행정만 남은 건데 일반 행정의 정체성의 포인트가 과목 간 연결성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재경학생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계속 연결하기가 좀 꺼려지거든요. 별로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정책을 내가 왜 알아야 돼? 뭐 이런 표정이. 어쨌든 저희가 왔으니까 일반 행정이니까 일반 행정끼리의 논인데 그렇게 보면 그 두 문제는 네 문제 중에서 그 두 문제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약간 독특하고요. 네 번째 문제는 이게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 논의. 그래서 정치학이 보는 거버넌스죠. 그래서 원래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왔다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행정학적으로, 그죠?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사실상 행정학인데, 거버넌스. 원래 거버넌스는 정치학의 논의예요. 참 폭넓은 문제인데요. 그 표현을 잘 보세요. 개념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가 지난 세기 말 이후, 그때 세기 말이라는 건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세기 말이라고 하는데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버넌스에 관한 다양한 시각들은 기존 정치 패러다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가? 앞쪽에 배경적 측면은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죠. 뭐고요? 행정학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보면 정치학에서 먼저 나오고 행정으로 넘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부각되어진 배경은 결국은 뭐예요?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니까. 그 계층제 원리에서 뭐예요? 계층제 원리에 대한 대안적 측면으로의 변화거든요. 이게 포인트인데. 그럼 계층제라는 것 자체가 뭐야? 그리고 계층제 from government에서 to governance로 전환하게 된 배경이 뭐야? 거기에 따라서 기존 정치 패러다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 거야에 대한 논의인데, 기존 논의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파워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가장 유용해요. 힘의 개념인데 파워. 그래서 기존의 파워는 뭐로 이해하죠? 위아래 관계죠. 원칙의 계층제고 논리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것에, 즉 가치 있는 것의 권위적인 배분. 기억나세요? 데이비드 스톤 논의. 어제 행정학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정치가 뭐예요? 라고 할 때 가치 있는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재밌죠? 왜? 가치 있는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곧 거버넌스. 지금 광의의 거버넌스예요. 광의의 거버넌스. 행정학에서 광의, 최강 이런 표현을 썼는데 거버넌스 가장 넓게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작동의 양식,
또는 운영의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행정학에서 기관차를 움직이는 거 엔진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엔진이 기억나시는 건데, 엔진을 기준으로 보면 거버넌스라는 것 자체가 정책적으로 얘기할 때 거버넌스는 뭐죠? 가치 있는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한데, 그럼 가치 있는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뭐예요? 방식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결국 가치 있는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면서 양식인 거죠. 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면 권위적인 배분 방식, 양식적 측면에서 이런 식의 프롬에서 투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강의 거버넌스는 거버먼트를 포괄하죠. 그리고 이게 협의의 거버넌스인데, 이 식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 거버먼트가 뭡니까? 방식, 양식에서 계층제를 얘기해요. 다른 표현은 파워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편한데, 정치학은 파워인데, 파워적 관점에서 계층제, 파워적 관점에서 네트워크, 이런 식의 구조. 그 문제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앞쪽으로 가가지고 그 논의하고 한번 보세요. 약간 모양은 다른데, 모양은 약간 달라요. 모양은 약간 다른데, 국가론에서 보고 있는 틀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국가론 가보실래요? 이 두 문제가 상당히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7페이지가 국가론이에요. 기출문제에서요. 그래서 그 파트별로 옆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구분을 하세요. 구분을. 새로 들어온 학생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래야지 빨리빨리 찾아보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국가론이 있는데, 국가론의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 국내에서 거버넌스, 심의 민주주의, 협치, 사회조합주의, 사회협약 등, 이 공통된 흐름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등 새로운 정치 지형을 제시하는 개념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활발히 논의, 그리고 발전되고 있다. 문제 설명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심의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뒤쪽에 사회협약까지가 사실상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개념, 거버넌스 개념의 하위적인 구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전체를 묶으면 뭐가 되는 거죠? 거버넌스인데, 이게 사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활발히 논의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뒤쪽으로 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맞아요. 뒤쪽으로 빼도 되고요. 여기 놔도 되는데, 어쨌든 이 거버넌스가 두 번 보여요, 딱. 그러니까 행정학에서는 거버넌스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밑바닥에 즉 숨겨져 있는 것까지를 따지면 거버넌스에서 시작해서 거버넌스로 끝난다라고 하는 게 행정학인데, 정치학에서 이 거버넌스 개념을 대놓고 물어보는 게 딱 두 번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상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이러한 개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치 현상이 뭐야? 저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 현상이 뭐니? 이걸 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정치 현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권력. 파워 개념이라고, 파워. 그래서 힘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죠. 왜?
가치 있는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걸 제가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게 뭐예요? 이 권력이에요, 권력. 가치 있는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이 권력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김건희 여사께서 이거 하신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치 있는 것을 권위적으로, 그죠? 다 하신 거거든요. 구성이. 그럼 결국 누가 최고의 권력자였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게 V0가 김건희 여사인 건데, 단지 그래서 뭐 명태균 씨가 가장 정형적으로 이 두 사람의 권력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저게 뭐고요? 장림무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명태균 장림무사 하면 이게 나오는데, 명태균 씨가 장림무사다. 누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무사인데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서 사고하는 게 아닌 거죠. 누가 대신해 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장림무사의 어깨 위에 앉아 있는 주술사겠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장림무사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주술사죠. 저게 권력관계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정치학의 가장 핵심 개념이 뭐냐, 이게 권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력이라는 개념이 국내 정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 직무유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취재자들이. 단 국제 정치학에는 꽤 자주 나오죠. 하드 파워, 뭐 소프트 파워, 뭐 스마트 파워라고 해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어떤 이런 식의 구조죠. 그럼 정치학의 가장 핵심적인 현상,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 근데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 양식, 가치 있는 것이 권위적으로 배분되는 게 정치인데, 이 자체가 곧 권력 개념이거든요. 가치 있는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이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권력자인 거죠. 그럼 권력자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치 있는 걸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사람이야. 권력자. 그죠? 그렇게 보면 저희 클래스에서는 반장이 권력자인 거죠. 가치 있는 걸 권위적으로 배분하지. 응? 그 여기다가 이름 적어 두는 거 아니야? 떠든 사람. 이 반장인데. 우리들이 읽어진 영웅에서 나왔던 석대죠. 반장인데. 또 어쨌든 이 파워 개념이, 권력 개념이 그죠? 행사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 계층제가 전형적인 뭐죠? 수직적인 방식인 거예요. 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 이렇게 수직. 이게 뭐가 된 거죠? 수평의 상호. 이건요 수직의 일방 개념인 건데. 이게 최근에 행정법에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행정작용들의 행태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행정법으로 설명하면 행정작용이거든요. 행정작용을 나눌 때 권력작용, 그리고 관리작용, 국고작용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이건 뭐의 개념이죠? 수직. 이건 뭐의 개념? 수평의 개념이죠. 이렇게. 이건 뭐의 관계로 가죠? 공법. 이건 뭐의 관계로? 사법.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구성. 논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럼 행정작용들이 이걸 대표하고 있다.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했다. 이게 뭐 행정행위거든요. 행정행위가 권력 개념에 뭘 보여주죠? 계층제를 보여주죠. 수직. 행정행위의 개념이 뭐예요? 최협의의 개념.
본인한테는 뭐 반장? 우리 대표로 얘기해야죠. 학생들이 다 회피하고 있는데. 행정행위의 최협의 개념이 뭐예요? 행정법 예비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정행위 개념을 기준으로 행정작용을 구분을 해라. 뭔데? 응? 판사조계는 행정행위 개념이 뭐예요? 최협의 개념이. 개념적 징표를 그럼 네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응? 행정행위가 정형적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이렇게요. 행정개혁 또는요, 공법상 개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면, 저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두 문제, 거버넌스 문제는요, 정치학에서 사실상 논문적 관점에서 이런 식의 논의를 안 해요. 사실 관심의 문제네요, 관심의 문제.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이런 식의 논문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제 나름대로는 30년 동안 정치학 논문을 정말 많이 봤지만, 그럼 이런 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논의인 거죠. 그러니까 강사가 처음 본 문제도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걸. 그러면 강사도 처음 보는 문제를 여러분이 가서 풀어야 되잖아요. 강사는 그나마 뭐 좀 나은 거죠. 왜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들어가야 되죠. 강사는 편해 사실은. 왜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 문제를 갖다가 이런 게 나왔는데요. 처음 보는 거예요. 나도 처음 본다. 생각을 해볼게. 근데 전 편하죠. 왜 집에서 조용히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은 뭐 그 짧은 시간에 5분 내에 생각을 해가지고 답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 거버넌스라는 게 도대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까요?에 대한 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버넌스라는 걸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게 뭐 기관차를 움직이는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움직이는 기관차의 모양이 달라진 건 아닐까? 이걸 얘기했어요. 저희 행정학은 기관차가 뭐가 있었어요?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기관차. 그 전에 새마을호 같은 뭐 전통적 국정관리론이라는 기관차. 최근에는요, KTX, 그죠? ITX, 뭐가 있는 거예요? 뉴 거버넌스라는 기관차. 신공공 서비스론이라는 기관차,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식의 기관차를 운행을 안 하잖아요, 정치하면. 왜? 모르거든요, 정치. 신공공관리론이 뭐야? 뉴 거버넌스가 뭐야? 신공공 서비스가 뭐야? 몰라, 우리 그런 거. 뭐 니들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기관차지. 우리 그런 거 몰라. 왜? 정치학은 몰라요. 그러니까 행정학계에서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개혁의 패러다임이 어떻다는 거 하고 있는 건데. 정치학은 몰라. 관심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왜? 사회과학계 기준으로 보면 행정학계는 제3세계거든요. 정치학은 제1세계들 국가 간의 세상이고 행정학은 저기 변방이에요. 제3세계, 제3세계. 저기 아프리카 이쪽 조금 그 나온 중동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정학이 그만큼 변방입니다. 사회과학에서. 참 답답하죠. 왜 여러분들한테까지 뭐 변방 취급을 받고 있으니 공부 측면에서 뭐 행정학 공부 안 해. 그래서 출발하니. 네, 어찌됐든 이 정치 현상이라는 게 뭐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치 현상이 곧 권력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면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기존의 정치 현상적 관점 그리고 새로운 정치 현상적 관점을 공통적으로 분석하는 틀로서 본다면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시면요. 어떤 느낌이 잘 드냐 보세요. 심의민주주의, 협치, 사회조합주의, 그리고 사회협약이잖아요. 그죠? 다 느낌이 뭐죠?
수평적인 관계 네트워크를 얘기해요. 구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 어디에도 없어요. 예상도 불가능이야. 근데 이게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서 유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두 문제는 연결로 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실 때 사례야 워낙 많죠. 심의민주주의 하면 뭐가 들어왔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 대표적인 공론조사 방식이 들어오게 되고 협치 너무 많아서 뭐라고 얘기해 줄까 아까워. 사회조합주의 대표적인 형태는 뭐였어요? 경사노위라고 했죠. 경제사회 노사정위원회 대표적인 형태고. 그래서 두 개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제시하시면 됩니다. 10점이어서. 문제는 걸림돌이 뭡니까? 작동하기엔 조건이죠. 공론조사가 작동하기엔 조건, 사회조합주의가 작동하기엔 조건, 여건인데 여건, 맥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18페이지 제 위쪽에 있지만 이 걸림돌이 걸림돌. 그래서 이 문제 나왔을 때 상당히 쇼킹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 뭐가 쇼킹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하나하나의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묶어봤더니만 저게 정치현상적 관점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나 봐. 거기서 출발하죠. 수직에서 수평으로의 전환. 즉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네트워크 사이에 난제가 부각되고 있어. 이런 식의 내용이죠. 네트워크 사이에 난제가 부각된다면, 그죠? 계층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혼자 해결할 수는 없어.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서 여럿이 같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개념하고 똑같아요. 정치라는 것도 가치 있는 것의 권위적 배분인데, 과거에는 혼자, 그죠? 혼자 명령하면, 거기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가치 있는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할 때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즉 권력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 이게 국제정치학에서 뭐라고 하는 건데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의 정당성을 확보한 권력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하드 파워는 뭐예요? 이쪽에 비저블 핸드적인 게임. 소프트 파워는 뭘까요? 비저블 핸쉐이크. 느낌상 그렇죠. 협력하는 손, 이런 식의 게임. 직관적으로 그렇다니,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아닌데, 이해를 하실 때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세 문제가 있는데, 이 세 문제는 예비 때 자료를 나눠줬어요. 나눠준 자료 가지고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논인데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에서요. 자료가 있죠. 자료가 있고 이 자료를 정리할 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세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순서를 바꾸시는 게 좋아요. 24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문제가 만약에 번을 붙인다면 동그라미 1번 정도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의 제 아래쪽 문제가 동그라미 2번이고 밑에서 두 번째 문제가 동그라미 3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동그라미 1, 2, 3은 뭐인 거예요? 범위 문제예요. 범위 문제인데 그럼 처음부터 동그라미 1, 2, 3을 순서대로 네가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인데 어쨌든 순서만 맞으면 되죠. 순서만.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가장 넓은 게 그죠? 방법론적 관점에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이에요. 이게 가장 넓어요.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방법론,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모두에 적용되어 있는 가장 기초적인 논의들. 즉, 현상을 접근할 때 도구, 수단이 어떤 식의 성격을 갖느냐의 문제인데 보통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양적 접근이 있고 질적 접근이 있어요. 행정학이든 정치학이든 1년에 발표되는 논문의 95%는 양적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질적이 보완적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뭐 주류 흐름이에요. 양적 접근. 여전히 양적 접근을 대표하고 있는 뭐인 거죠? 행태론적인 사이언스 이게. 양적 접근이죠? 양적 접근. 양적 접근은 다시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양적 접근 내에서 비교 정치의 틀이죠. 비교 정치 관련돼서 비교 정치의 접근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존 스튜어트 밀론이었어요. 기억나요? 차이법하고 왜 일치법 가지고 이 차이법과 일치법 자료 나눠준 게 있어요. 예비 때. 그래서 이 논의는 예비 때 나눠진 자료 가지고 그냥 끝내셔야 해요. 일수는 이후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논의할 만 여력은 없는데 차이법 때문에 뭐죠? 최대 유사 일치는요 최대 상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최대 유사 최대 상위 이게 첫 번째 문제거든요. 최대 유사 체계 최대 상위 체계. 그래서 나눠진 자료를 보면 저 논의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 문제가, 제일 아래쪽 문제가 혼합체계 연구 방법인데요. 혼합체계는 양적과 질적. 그 중에서 양적적 관점에서 조심하세요. 혼합이, 이 두 개의 혼합이 아니에요. 양적에서 이 두 개의 혼합입니다. 차이법과 일치법의 혼합. 혼합체계 연구 방법을 하죠. 이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구조죠. 구조고 보통 읽어보면 문제 풀어보고 나눠준 자료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그냥 바로 풀리는 내용인데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금방 해결이 되긴 하는데 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정말 어려워해요.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어려운 건 정말 잘하는데 기초가 오히려 막 원래 없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어려워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양적 질적이 있고요. 양적적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비교 정치의 방법론이 있고요. 이 두 개를 믹스한다. 이게 혼합체계 연구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혼합체계 연구 방법을 항상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올 때에는 박스 구조 또는 표 구조를 통해 가지고 직접 적용해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 문제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문제 23페이지의 제일 아래쪽 문제 정도를 좀 스탠다드하게 풀어보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세 번째 문제에 나와 있는 양적 질적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질을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으로 들어온 다음 첫 번째 문제 차이, 일치, 최대 유사, 최대 상위를 일단 정리를 하셔야지 두 번째 문제 혼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혼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 정리할 때는 블록 정리할 때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설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자료를 먼저 읽어보라고 하고 예비 때 나눠진 자료가 있어요. 읽어보라고 하고 들어오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털어내야 돼요. 즉 사회과학이라는 측면을 일단 털어내고 그 다음에 정치현상으로 들어가면 로쿠스적 관점에서 두 축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 로쿠스예요. 그래서 정치현상은 로쿠스와 포쿠스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로쿠스적 측면에서는 장소죠. 정치현상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 장소를 정치학은 국내와 국제에서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얘들 맞죠? 국내와 국제다. 이게 로커스고요. 포커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 현상은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얘기하는데 뭐였어요? 역시 반장 볼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옆에 학생 왜 쳐다보는데? 이 학생이 더 신뢰가 가요, 당신은? 당신이 임명한 부반장이에요? 전 부반장을 임명한 적이 없는데, 당신 마음대로 부반장을 임명을 하고. 그럼 다 하나씩 다 직위가 있는 거야? 응? 심지어 이 학생은 줄반장이에요? 요줄의 줄반장? 저를 얘기했는데, 정치 현상은 사실은 뭐예요? 정치 경제 현상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날 텐데. 안 들어와요? 정치 경제다. 그래서 일단 저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치학 파트를 갖다가 배제하고 나면 이 네 가지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관계성의 문제, 정치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정치, 국내 경제,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이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 그러니까 정책을 저희가 가장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조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치, 경제, 국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제도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제도화의 메커니즘이죠. 제도화 장치. 그래서 이쪽이 뭐였어요? 자본주의고, 아래쪽이요? 민주주의인 거예요. 정치의 민주주의와 경제의 자본주의죠. 이거 다루는 거예요. 정치의 현상은 가치 있는 것의 권리적 배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뭐예요? 제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현상의 개념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두 개라고 얘기했어요. 가치 있는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제도화. 이 정치죠. 가치 있는 것, 권위적인 배분. 가치 있는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할 때는 갈등이 발생한다? 갈등을 제도화하는 거야? 갈등을 제도하기 위한 노력인데 이걸 메커니즘화한 거, 제도한 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다. 여기 하나 더 있죠, 축이. 뭐가 있는데요? 행정학에서 봤던 관료주의죠. 이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관료주의. 그죠? 발달의 우선순위죠. 여기에 따라서 한 국가의 뭐 시스템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여기에 행정학에서 나오는 관료제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 왜? 관료제는 정치학이 전혀 안 다루거든. 중요성에 비해서 안 다뤄요. 행정학에서 다뤄.
떠넘긴 건데 관료지. 이 세 가지예요. 정치, 경제, 행정. 관료제구나, 이게. 이 세 개의 발달 과정이 국가마다 다르다. 이게 한 국가의 시스템적인 측면을 좌우하는 역사적 맥락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하고 행정학이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첫날에 국가의 시스템 논의 가지고 제가 들어갔었는데 저게 틀이죠. 그래서 정치학은 아무리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기 안에서 몇 명 도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모으기가 좀 편한 과목이 정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합이죠. 조합이다. 조합. 그래서 요 틀 가지고 이제 분해를 해보면 되죠. 기출문제 전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